이노바테크의 대표 강태준은 제왕이었다. 그가 세운 기술 제국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했고 그의 이름은 곧 혁신과 성공의 동의어였다. 그는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먼 곳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스위트룸에 유배되어 있었다. 이것은 휴가가 아니었다. 과로로 쓰러진 그에게 의사와 이사회가 내린 강제적인 처방이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무시한 채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수십 개의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상회의 속에서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임원들의 긴장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최고급 스위트룸의 정적을 깨뜨렸다. 신제품 출시 일정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김비서 내가 없는 동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시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그의 말에 충직한 김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간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어떻게든. 강태준은 김 비서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회사는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이건 휴식이 아니라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에게 휴식이란 곧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했고 그것은 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여야만 텅 비어버린 가슴 한 구석을 외면할 수 있었다. 결국 김 비서의 끈질긴 설득과 의사의 경고에 못 이겨 그는 마지못해 노트북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리조트 전용 해변은 부드러운 백사장과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편안한 휴양객들 사이에서 비즈니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홀로 서 있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눈은 풍경의 아름다움을 담는 대신 리조트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 모델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듯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 본사에 대한 걱정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이 해변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웃고 떠드는 연인들, 모래성을 쌓는 가족들. 그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얼어붙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물가에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모래 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리가 있어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긴 머리카락, 아이를 향해 몸을 숙이는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가녀린 어깨선까지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윤서은. 5년 전 자신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내의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소리 없이 새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난 5년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저절로 그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저 여인이 정말 그녀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인지. 그가 몇 걸음 더 다가갔을 때 여인이 아이가 한 마리 웃긴 듯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틀림없었다.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지만 부드러운 눈매와 시원한 인매는 분명 윤서은의 것이었다. 도시의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다. 그가 지난 5년간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생생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들어 그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이 그의 시야에 똑똑히 들어오는 순간 강태준은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본 듯한 착각.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눈,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그리고 무심한 듯한 표정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며 폭풍을 일으켰다. 5년 전의 이혼. 아이의 나이는 많아봐야 대여섯 살. 시간의 조각들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명확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몸을 돌려 자신의 스위트룸을 향해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었던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변수와 마주한 것이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의 일몰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방금 전 보았던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부정해왔던 감정의 파도가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심장문을 부수고 거칠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 운명적인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잠들지 못했다. 최고급 구스다운 침구의 부드러움도 파도 소리를 닮은 백색 소음도 그의 머릿속을 휘젓는 폭풍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스위트룸을 성난 짐승처럼 서성였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꼭 닮은 아이의 얼굴과 그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윤서은의 모습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이성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그는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그것은 바로 정보였다. 그는 비서실 직통 번호를 눌렀다. 평소에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제주시에 거주하는 윤서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그리고 대략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도 함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아이의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해야 해. 그들이 눈치채서는 안 돼. 내일 아침까지 내 메일함의 보고서가 도착해 있어야 할 거야.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바다를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가설과 반박으로 뒤엉켜 있었다. 우연일 거야. 그녀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어.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과 그 지독한 닮음이 그의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비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의 태블릿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쓰는 비서팀의 능력은 그의 기대치를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파편과도 같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이름 윤서은. 4년 10개월 전 제주로 이주. 직업 서은의 흙집이라는 작은 도에. 공방 운영. 결혼 여부 미혼. 재혼 기록 없음.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자녀 아들 강민준, 나이 5세, 출생증명서상 부친의 이름 공란, 강민준. 그녀는 아이에게 그의 성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지난 5년간 그에게 가장 고요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을 맴돌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가능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5년의 세월에 대한 지독한 상실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이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까지 모두 제거하고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주간 일정이 첨부되어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서귀포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수요일이었다. 그는 평소의 칼 같은 수트를 벗어 던지고 어색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생선 파는 상인의 우렁찬 목소리, 과일을 고르는 주부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뒤섞여 강태준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시장 입구의 한적한 곳에 서서 익숙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다. 누군가를 소환하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고문과도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시야에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다. 윤서은은 야채 가게 주인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강민준이 서 있었다. 아이는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모든 움직임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들의 동선이 겹치는 지점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흩어지는 서류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윤서은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귤 봉지를 놓치고 주황색 귤들이 사방으로 굴러갔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조각하는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지나쳐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시선을 내렸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크고 검은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윤서은 씨, 이런 곳에서 다 보게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 서은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태준 씨, 당신이 왜 여기에?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 숨어있던 민준이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우리 집에 있는 사진 속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의 순진무구한 한마디는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사진. 그녀는 그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서은은 아들의 폭탄 같은 발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준의 손을 세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귤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거의 도망치듯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강태준은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발치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상처난 귤들이 뒹굴고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확신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시장의 소란과 흩어진 귤들을 뒤로 한 채 강태준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방금 전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사진 속 아저씨. 그 말은 그의 심장에 밝힌 의심의 가시를 진실이라는 망치로 내리친 것과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나지막이 주소를 말했다. 서은의 흙집 보고서를 통해 이미 외워버린, 이제는 그의 운명을 뒤흔들 장소가 되어버린 이름이었다. 차는 제주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바다와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포식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도의 공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과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과 단절된 듯한 평온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강태준의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서는 순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침입자처럼 차에서 내렸다. 공방 안에서는 윤서은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작업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도시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한쪽 구석에서는 강민준이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흑인형을 만들며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강태준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저것은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버린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가 공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운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안쪽 방에 들어가서 손 씻고 간식 먹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갈게.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안쪽으로 달려갔다. 이제 공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단더지루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아이 누구지? 서은은 물레에 묻은 흙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죠? 제발 그냥 돌아가 줘요. 그녀는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애원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 냉정하게 사실들을 하나씩 던졌다.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5살. 우리가 이혼한 지는 5년 2개월이 지났지. 당신은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왔고 아이의 출생증명서상 아버지 이름은 비어있더군. 내가 더 말해줘야 하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아이는 나를 알아봤어. 당신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 속에서. 그 말에 서은의 모든 저항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비밀의 성벽이 와르르 허물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뒤섞여 진흙 자국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고백이 흘러나왔다. 맞아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 강태준은 보고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진실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바위에 깔린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스스로 세운 철옹성 같던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순식간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5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배신감, 아이의 첫걸음과 처송아리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지독한 상실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 그는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선반을 짚었다. 그가 기댄 선반 위에 설익은 도자기들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본 서은의 두려움은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어 터져나왔다. 이제 와서 왜요? 당신이 아버지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이가 처음 열이 펄펄 끓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죠?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잖아요. 당신은 나에게도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결코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 되어 강태준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고 가족은 그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겼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공이 결국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것이다. 두 사람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들 사이에서 산산조각난 자신들의 과거를 마주한 채 서 있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의 작은 얼굴이 빼꼼히 나타났다. 아이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두 어른의 모습을 불안하고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그들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다. 윤서은의 고백은 공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는 지난 5년간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던진 진실의 칼날은 그의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의 오만했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완벽한 패배자였다. 문틈으로 엿보던 민준의 모습에 서은은 아이를 위해 억지로 감정을 추슬렀다. 그녀는 젖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5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 당신도 모든 걸 알았으니 제발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모자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미련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공방을 걸어 나왔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쫓겨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갈 곳을 잃은 폐잔병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차에 올라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은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결코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 도로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5년 전 그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서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유리 상자와도 같았다. 결혼 기념일이었던 어느 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서은은 그를 위해 며칠 동안 준비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전화는 짧고 냉정했다. 오늘 넥서스와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서은이 홀로 거대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음식을 먹던 모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무렵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넥서스의 박진석이 나타났다. 박진석은 태준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유창한 언변 뒤에 교활한 뱀의 혀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늘 그렇듯 일에 빠져있는 태준을 대신해 홀로 서 있던 서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박진석은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강 대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일과 결혼한 남자죠. 서은 씨처럼 아름다운 분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는 대화 도중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에는 태준이 늦은 밤 한 젊은 여성 임원과 호텔 바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실 경쟁사의 정보를 얻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지만 박진석의 교묘한 연출과 설명 속에서 사진은 외도의 증거처럼 보였다. 우리 강 대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박진석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가 던진 의심의 씨앗은 태준의 무관심이라는 토양 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은은 결국 그 사진을 들고 태준과 마주했다. 그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따뜻한 해명과 위로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진 경무와 박진석과의 경쟁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태준은 그녀의 불안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자신에 대한 불신과 귀찮은 방해로 받아들였다.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내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나를 방해하지 마. 그의 말은 서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성공 가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그 무렵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사실을 태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트로피나 혹은 귀찮은 방해물로 여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집에서 사랑 없이 자랄 아이의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현재의 강태준을 덮쳤다. 그는 차를 해안 절벽의 갓길에 세웠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과거의 모든 순간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박진석의 비열한 이간질, 자신의 지독한 오만과 무관심,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서은의 절박함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깨달았다. 서은이 자신을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내린 최후의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모성애의 발현이었다.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강철 같던 그의 심장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핸들의 얼굴을 묶고 난생 처음으로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강태준이 제주의 절벽 위에서 자신의 과거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서울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수족관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 한 마리가 우아하지만 위협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저 상어와 동일시했다. 그는 5년 전 강태준의 아내였던 윤서은을 보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강태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그의 목적은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강태준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그 균열이 언젠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약점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충직한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노바테크의 강태준 대표에 대한 동향 보고입니다. 박진석은 상어에게서 눈을 떼고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강태준 대표 과로로 인한 실신 후 제주도에서 강제 휴가 중. 박진석은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태준이 이를 떠나서 휴가를 저 일벌레가. 그는 즉시 이것이 단순한 휴가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태준이라는 인간은 스스로 무너질지언정 스스로 쉬는 법은 없는 남자였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연락해. 강태준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24시간 감시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보고하라고 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몇 장의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강태준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해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심지어 허름한 도의 공방 앞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다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다. 박진석은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강태준과 마주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억눌린 웃음을 터뜨렸다. 윤서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박진석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5년 전 사라졌던 여자, 그리고 강태준을 꼭 닮은 아이.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족관의 상어가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더욱 거칠게 헤엄쳤다. 드디어 때가 왔군. 논리만으로 움직이던 강태준이 감정이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혔어. 저 완벽한 제국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다. 그는 즉시 넥서스의 핵심 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이노바테크를 향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넥서스의 어두운 회의실 박진석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이노바테크는 선장이 없는 배와 같다. 왕은 외딴 섬에서 자신의 과거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놈의 심장을 칠 때다. 그는 스크린에 이노바테크를 향한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띄웠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첫째, 유령 회사를 동원해 이노바테크의 주식을 공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키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언론을 매수하여 강태준의 건강 이상설과 경영 능력 부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린다. 셋째, 이노바테크의 핵심 연구 인력들을 거액의 연봉으로 빼내어 미래 기술 동력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해 겁에 질린 주주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여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박진석의 계획을 듣는 임원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흥분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서울의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노바테크의 주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량 매도 물량에 의해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터넷 뉴스에는 이노바테크 강태준 회장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나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노바테크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비서는 밀려드는 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이것이 넥서스의 계획적인 공격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미친 듯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음성 메시지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제국의 심장은 불타고 있는데 제왕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제주의 강태준은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그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비극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죄책감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던 강태준을 현실로 끌어낸 것은 그의 차 창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운전기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서울 본사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노바테크의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붉은색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제야 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전원을 켰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경고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김 비서가 보낸 긴급 보고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공매도 공격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핵심 인력 유출 시도.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박진석, 그의 오랜 숙적이었다.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죄책감에 젖어 있던 나약한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본래 모습인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다. 상황은 파악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먼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 그리고 우리 법무팀을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들에게 즉시 소송을 제기해. 그는 몇 가지 더 지시를 내린 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당분간 제주에 더 머물겠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부탁한다. 김 비서는 경악했다.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회사가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실 수 있습니까?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지금껏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지?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회사는 자네에게 맡기지. 나를 믿는다면 버텨주게.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윤서은의 공방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깨달았다. 박진석의 공격은 단순히 회사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5년 만에 되찾은, 그러나 아직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다시 공방에 나타났을 때 서은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또 무슨 일이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서울 본사가 공격받고 있어. 박진석 지시야. 그는 담담하게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며 민준이를 지킬 생각이야.
서은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지난 5년간 쌓아온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지킨다고요. 당신의 제국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민준이에겐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지난 5년간 나 혼자서도 잘 키워왔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방 안쪽에서 민준이가 달려나왔다.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저씨를 보고는 경계하며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제대로 마주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표정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평생 아이를 다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값비싼 만년필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려 했다. 안녕, 나는. 민준이는 만년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강태준과 서은 모두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그때 서은이 대신 대답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 친구분이야. 서울에서 오신 손님. 그녀는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결국 공방 근처의 작은 펜션을 숙소로 잡았다. 서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질기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그는 아이에게 최고급 장난감 로봇을 사주었지만 민준이는 그것보다 흙으로 만든 공룡 인형을 더 좋아했다. 그는 아이에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는 그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것을 더 재미있어 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은의 공방 앞에 서툰 솜씨로 만든 샌드위치를 놓고 갔다. 그는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멀리서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툴게 아빠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서은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바닷가에서 놀다 무릎이 까져 피를 흘리며 울면서 돌아왔다. 서은이 약을 찾으며 허둥대는 사이 어느새 나타난 태준이 아이를 안아들고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침착했다. 그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나이는 이런 작은 상처에 우는 거 아니야. 이건 네가 용감하게 놀았다는 훈장 같은 거다. 그의 말에 민준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은은 태준의 모습 위로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박진석의 사람들이 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서은의 공방 주변을 맴돌며 그녀와 민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의 불길한 시선은 평화롭던 섬마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강태준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평화롭던 섬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박진석의 사람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강태준과 윤서은, 강민준의 주변을 끈질기게 맴돌았다. 그들의 시선은 집요했고 그들이 풍기는 불길한 기운은 섬마을의 평온한 일상에 스며드는 검은 잉크 방울 같았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의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박진석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는 즉시 서울의 김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비밀리에 제주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서은과 민준이 불안해할 것을 염려하여 경호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멀리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마리의 수사자였다. 위협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민준이가 다니는 작은 유치원에서 인형극 공연이 열리던 날이었다. 태주는 학부모들 틈에 어색하게 섞여 아들이 무대 위에서 서툰 연기를 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서은 역시 아들의 재롱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도 평범한 부모와 다를 바 없었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혼잡한 틈을 타 사건이 벌어졌다. 낯선 남자 한 명이 민준이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민준이구나.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셔. 아저씨랑 같이 갈까? 남자의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의 풍선이 들려 있었다. 아이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엄마의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남자는 초조해졌다. 그는 아이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인적이 드문 유치원 뒤편으로 가려고 했다. 이리와 아빠가 급한 일이 있으시대. 아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난 강태준이 남자의 팔을 낚아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 같았다. 내 아들에게서 손 떼.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남자는 당황하며 버티려 했지만 태주는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서은은 겁에 질려 우는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눈앞의 폭력적인 상황에 놀랐지만 아들을 구한 사람이 태준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태준은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누가 보냈지? 박진석인가?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잠복해 있던 태준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남자를 인계받았다. 이 모든 상황은 단 몇 분 만에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들은 단순한 다툼 정도로 생각했지만 태준과 서은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박진석의 마수가 마침내 그들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아들에게까지 뻗친 것이다. 그날 밤 서은의 공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충격으로 일찍 잠이 들었고 서은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평화로운 세상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태주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박진석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혹은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혼자 맞서게 두지 않겠어.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지킬 거야. 반드시.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맹세였다. 그의 말에 지난 5년간 서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불신과 원망의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남자가 과거에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아버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에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자 동맹을 제안하는 말이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싸워야지. 함께.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아. 아버지로서의 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심이 서자
강태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의 공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외진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개인 별장이었다. 이동은 어둠을 틈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서은과 민주는 태준의 경호팀의 호의를 받으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첩보 영화 같은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민주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신나는 모험이라도 되는 듯 눈을 반짝였지만 서은은 태준이 사는 세계의 위험하고 살벌한 일면을 비로소 실감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지켜온 평화로운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안식처는 아름다운 요새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유리는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고 별장 곳곳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별장의 서재를 자신만의 원격 지휘본부로 바꾸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 그래프와 뉴스 속보, 그리고 서울 본사와 연결된 보안 화상회의 화면이 떠 있었다. 그는 이제 제주에서 서울의 전쟁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박진석의 공격에 수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트라이던트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반격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에게 명확한 전략을 하달했다. 첫째, 우리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일부 정보를 언론에 흘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주가를 안정시킬 미끼다. 둘째, 우리 법무팀에게는 넥서스의 주가 조작 증거를 수집하게 해 박진석이 과거에 썼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면 분명 꼬리가 잡힐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비전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해 이노바테크의 정직함을 부각시켜 넥서스의 약탈자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거야. 서은은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알던 일에만 미쳐 주변을 돌아보지 않던 남편의 모습과는 달랐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제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냉철하게 싸우는 지휘관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존경과 신뢰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서재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은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박진석이라는 사람, 왜 그렇게까지 당신을 미워하는 거죠? 그 질문은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모든 과오를 정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잊어버렸던 결혼 기념일 이야기, 박진석이 교묘하게 조작했던 호텔바 사진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만하게 밀어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바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주가 포트폴리오와 맞바꿔 버렸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은의 마음도 열렸다. 그녀 역시 지난 5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두려웠어요. 당신에게 아이에 대해 말하면 당신이 우리 아이를 또 하나의 프로젝트나 관리해야 할 일정 정도로 여길까봐. 나는 내 아이가 관리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길 바랐어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그들의 진심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지독한 오해의 사슬을 끊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5년 전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현재의 강태준과 윤서은으로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별장의 공기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일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에게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준이에게 흙으로 공룡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거대한 기술 제국의 제왕이 5살 아들 앞에서 서툰 솜씨로 흙을 주무르는 모습은 지극히 어색했지만 더없이 진실했다. 서훈은 멀리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울의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프로젝트 트라이던트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넥서스 측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보고의 마지막 줄은 불길한 예감을 암시했다. 궁지에 몰린 박진석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 높음. 평화는 아직 멀리 있었다. 강태준이 제주에서 벌이는 원격 전쟁은 효과적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이노바테크는 넥서스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고 오히려 박진석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별장 안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깃들었다. 강태준과 윤서은 그리고 강민준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서울의 김 비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박진석이 내일 오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분을 동원해 대표님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반드시 서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박진석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남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별장 주변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교란시켜 순간적인 정전을 유도했다. 보안 시스템이 잠시 마비되고 경호원들의 시선이 외부의 소란에 쏠린 그 짧은 틈을 타 그의 그림자 부대가 유령처럼 별장 안으로 침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민준이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던 서은은 비명을 질렀다. 서재에서 상황을 파악한 태준이 뛰쳐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들은 그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아이를 낚아채 사라져버렸다. 요새라고 믿었던 안전한 공간이 순식간에 악몽의 현장으로 변했다. 잠시 후 강태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진석의 승리에 찬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 내 아들은 내 손에 있다. 듣자 하니 내일 아주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린다지. 3시간 주겠다. 주주총회에 불참하고 가진 모든 의결권을 나에게 위임한다고 발표해.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다.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과 이제 막 되찾은 아들의 목숨. 그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다. 서은은 그의 옆에서 넋이 나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고 잠들어 있던 승부사의 본능을 깨웠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도 아들도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패배를 선택하는 대신 불가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보안 영상을 분석했다. 납치범들의 침투 경로와 탈출 경로,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속에 드러난 미세한 습관까지. 그는 모든 것을 컴퓨터처럼 분석했다. 그리고 자신이 며칠 전 만약을 대비해 민준이가 가장 아끼는 공룡 인형에 몰래 넣어두었던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2개의 전선을 동시에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과 신뢰할 수 있는 제주 경찰 내 연락책에게 GPS 위치를 전송하며 인질 구출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다. 아이는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서울의 김 비서에게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그는 자신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렸다. 김 비서는 절망했지만 태준은 말을 이었다. 내가 없는 것이 곧 나의 무기다. 자네가 나를 대신하게.
내가 지금 자네에게 박진석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마지막 파일을 보낼 거다. 박진석이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해 운명의 밤이 밝았다. 제주의 한 버려진 항구 창고에서는 강태준의 지휘 아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고, 서울의 이노바테크 본사 주주총회장에서는 박진석이 승리의 연설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두 개의 전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진석은 연단 위에서 오만하게 외쳤다. 선장이 없는 배는 침몰할 뿐입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회사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제가 이노바테크를 구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해임한 표결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잠깐만, 강태준 대표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는 강태준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박진석이 수년에 걸쳐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장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총회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진석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바로 그 순간 김 비서의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 뒤로는 치열한 격투의 소음과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진석, 내 놈의 비열한 게임은 끝났다. 내 아들을 납치하려던 시도가 실패했듯이 내 회사를 빼앗으려던 시도 또한 실패했다. 제주의 창고에서는 태준의 경호팀이 납치범들을 모두 제압하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준이를 구해냈다. 태준은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서울의 총회장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망연자실한 박진석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두 개의 전쟁은 강태준의 완벽한 승리로 동시에 막을 내렸다. 제주에 버려진 항구 창고, 안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공간에 마침내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반쪽을 되찾은 듯한 완전한 감각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은은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이내 비틀거리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테러와도 같았던 공포와 안도감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오해와 원망의 벽이 그 순간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의 주주총회장은 또 다른 의미의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져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크린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강태준을 향해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이미 결정된 후였다. 며칠 후 세상은 강태준과 박진석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연일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국을 건 CEO 경영권을 노린 비정한 라이벌의 최후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회사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경영자가 아닌 가족과 회사를 모두 지켜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대중들은 그의 숨겨진 아들과 애틋한 가족사에 열광했고, 이는 이노바테크의 주가를 연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기현상을 낳았다. 위기는 오히려 전례 없는 기회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진석의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회장의 구속과 함께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던 전쟁은 그렇게 싱거운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제주의 안전가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민준이는 끔찍했던 기억을 조금씩 잊고 다시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태준과 서은은 달빛이 비치는 테라스에 마주 앉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오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에 대한 막연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했어, 서은아. 나의 오만과 무관심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자. 서은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가 진심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나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서울로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그곳은 나에게 상처만 가득한 곳이니까. 그녀는 결심한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선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요. 화려한 CEO와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민준이 아빠 강태준과 민준이 엄마 윤서은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대답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하게 들렸다.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가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제주에서 원격으로 회장직만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침내 서울의 마천루 꼭대기에 있는 왕좌보다 제주의 작은 섬에 있는 가족의 곁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소박했다.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수제비 뜨는 법을 배웠고 서은에게는 서툰 솜씨로 물레 돌리는 법을 배웠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보며 서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은 함께 해변에서 도시락을 먹고 함께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조각난 시간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서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새벽 세 사람은 처음 그들이 마주쳤던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 어둠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양쪽에 하나씩 잡고 파도를 향해 달려가며 까르르 웃었다. 태준과 서은은 아들의 머리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용서와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쫓았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지금 그의 곁에 있었다.